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제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동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강남 3구가 먼저 반응을 하기 나름이죠. 최근에 고가 주택들 몰린 이 지역에서 이전 고점을 뛰어넘는 거래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한번 보시면요. 강남구 도곡동 역삼 럭키 아파트 84제곱미터는 지난 5월 말 19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년 전에 17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또 송파구의 대장 아파트죠. 잠실 리센츠 98제곱미터는 연초부터 계속 오른다 싶더니 지난달 28억 8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집값 통계로 가장 많이 쓰는 한국부동산원 자료 보시면 지난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4% 올랐습니다.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6,177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거래가 늘면 매수 경쟁이 세지고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냐 아니냐인데 정부 안에서도 판단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세적 상승세는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여전히 금리가 비싸고요. 꼭 필요한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관 발언의 이면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겪은 규제 트라우마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 잡으려고 수없이 규제 내놨지만 다 실패했죠. 그래서 섣불리 시장에 개입했다가는 과거처럼 덮어놓고 집 사는 이른바 패닉 바잉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 상승을 이미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자리였는데요. 이 총재는 시장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가 생각하면 금리를 내릴 때가 되긴 했는데 집값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 비 오는 날에 교통사고 정말 주의해야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빨간 승용차가 속도를 높여서 커브를 돌다가 미끄러져서 이 옆차가 충돌한 뒤에 이렇게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네. 이 2020년 중앙선 횡성 부근이었고요. 예. 이 전복된 자동차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가 미끄러웠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숫자로 봐도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간 6월에서 8월 사이 여름철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2만 7천여 건이었고 이 중 7월에 가장 많은 1,320여 건이 집중됐습니다. 네. 빗길에서 사고 나면 치사율, 그러니까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맑은 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100명당 4.13명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치사율은 7.88로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네, 비 오는 날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면 어떻게 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우선 비 오는 날은 운전 속도 줄이고 안전거리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도로가 미끄러우면 제동거리가 늘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속도는 평소보다 20%가량 줄이고 비 오는 날은 전조등, 후미등 잘 켜고 다니셔야 합니다. 네. 만약에 사고가 나서 고속도로에 멈춰섰다면 긴급 견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인데요. 사고 위험이 있는 차량을 인근 군안업체를 활용해서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견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504번 누르시면 되고요. 네. 비용은 무료인데 주의하실 것은 원하는 곳까지 견인을 하는 건 아니고 인근 톨게이트나 휴게소 같은 일단 안전한 곳까지만 이동하는 서비스입니다. 예. 사고가 났을 때 이제 행동 요령도 있습니다. 이제 비트박스라고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제일 먼저 비상등 켜고 트렁크를 엽니다. 밖으로 대피한 뒤에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시는 순서입니다.
이 밖에 도로공사는 화물차 사고에 대비해서 반사띠를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화물차 뒤편에 노란 반사띠에 또 왕눈이 모양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150m 뒤에서 봤을 때도 15배 정도 잘 보여서 오. 사고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출고되는 7.5톤 이상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비용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2호공사 그리고 비트박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유튜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억대 연봉을 받는 10대, 20대가 많아졌다고요? 네,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직장인 3대 허언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네.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퇴사할 거다. 두 번째는 술을 끊겠다. 세 번째는 유튜브 할 거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부가적인 수입을 넘어서 이제 네.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전업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건데요. 주목할 자료 하나 보시면 연간 1억 원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 조사 대상 유튜버 중에 수입이 1억 원 넘는 창작자는 7%로 집계됐는데요. 이들을 연령대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40대 그리고 50대 이상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전체의 80%는 수입이 2,500만 원 안 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네. 자, 억대 연봉, 보통 억대 연봉이라고 해도 거기서 세금을 많이 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 유튜버들도 세금 신고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면서 이제 국세청도 탈세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린 수입에는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유튜버 수입은 신고 이상인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거나 별풍선으로 받는 후원금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탈세 의도가 없어도 세금 신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유튜버도 적지가 않은데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고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시나리오 작가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면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삼계탕 8,000원인데 요즘 식당에서 삼계탕 먹으려면은 기본 10,000원은 넘게 드는데 어떻게 8,000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삼계탕 외식 가격 2만 원 정도 하는데요. 유명 식당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원조 호수 삼계탕 그리고 노년 삼계탕이 1인분에 18,000원 합니다. 그리고 토속촌과 고려 삼계탕은 2만 원으로 더 비쌉니다. 네. 이 8,000원은 집에서 먹을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한국소비자원 물가정보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4인 가족 삼계탕 재료 7가지를 살 경우를 봤더니 비용이 33,260원이었습니다. 1인분 만드는데 약 8,000원 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해보다 7.5% 정도 내렸다는 겁니다. 다른 재료가 올라도 삼계탕의 핵심 재료인 닭고기 가격이 내린 덕분인데요. 다만 슈퍼마켓에서 장 볼 경우는 전통시장보다 30%, 대형마트에서 재료 사면 34%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초복이 어제였고요. 중복, 말복까지 건강히 여름 지나가야 하는데 삼계탕 외식 부담되신다면 전통시장 가서 재료 사다 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렇게 인도 터번을 두르고 있는데 인도에 가서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을 했다고요. 누구 결혼식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인도 뭄바이를 다녀왔는데요. 아시아 최고 부호인 무케시 안바니 회장의 막내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안바니 회장은 인도의 최대 석유 통신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 1위, 세계 12위인 부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식은 글로벌 기업인과 정치인들의 어떤 네트워크의 장이 됐는데요. 네. 이번 결혼식에도 마크 터커 HSBC 회장,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안바니는 삼성과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그 지오 월드센터를 삼성물산이 시공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회장이 인도를 유독 챙기는 이유는 인도가 지닌 무한한 성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인도는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됐고요.
인구 중에 25세 미만이 약 40%를 차지하는 아주 젊은 나라입니다. 20, 30대 고객이 많고 중산층이 늘고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가전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8%를 차지하면서 6년 만에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쏙쏙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